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여행으로 발견한 그리스, 그런 다음에 이제 부제로 고대에서 현대까지라는 이제 부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대 그리스와 여행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관광을 통해서 현재 그리스를 보거나 아니면 유적지를 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많이 상상을 하는데,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여행이라는 테마가 꾸준히 존재했었고, 그것들이 그리스 내에서 그리스인들이 여행을 하면서 어떤 발견을 했고, 또 그리스를 여행한 외국인들이 또 어떤 면의 그리스를 발견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행에 관한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집 떠나면 완전 고생이다 라는 이 얘기를 지금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도 포기하고 애기랑 집에서 막 보내고 있거든요. 2돌짜리 남자애를 키우고 있어서 사실 이런 말이 더 표면적으로 와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여행은 꼭 한 번쯤은 가봐야 되고, 많이 갈수록 좋고 많이 경험할수록 좋다라는 이제 보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담은 그리스 속담이 있어요. 오피오스 기리지 미리지 오피오스 카세테 브로마이. 뭐 그리스 말로 하면 어디서 멀리서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자에게선 향기가 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선 악취가 난다. 왠지 이 얘기를 들으면 자꾸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지는데, 뭔가 하여튼 외부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익히고 온 사람들에게서는 그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스 속담에서 저도 이걸 굉장히 좋아해서 딱 여행 테마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라고 하면 현대 그리스라고 하면 사실 여행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리스 경제 위기와 관련을 해서 그리스 경제 위기가 왜 생겼냐, 뭐 그리스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근데 또 통계청 OECD 노동 시간 자료를 보니까 사실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럼 그리스는 왜 이렇게 경제가 나쁘느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리스가 경제가 취약해진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경제의 80%가 서비스업, 특히 이제 관광 산업에 치중되어 있어서 자생적으로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이제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여행자들이 그리스를 다녀가길래 그러는가, 한번 제가 그리스 통계청에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4년 기준으로 한 해에 그 항공편으로 외국에서 이제 그리스로 들어오는 그 여행객이 2,200만 명이에요. 그리스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0만 명인데 그게 2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를 찾는 거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시아인인지는 모르겠고, 항공편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출발한 항공편이 이제 그리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준으로 여행자들이 한 140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2천만 명 여행객 중에서 140만 명이면 채 6% 정도, 6, 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에 관해서 그리스가 뭐 어느 정도 그 서구 문명이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들이 사실 가까이 하기에는 좀 멀리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 뭐 직접적인 이유로는 뭐 지리적으로 멀고, 그다음에 직항이 아직 국내에도 없고, 일본도 중국도 아직 직항이 없거든요.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그리스를 많이 찾아요. 제가 한국인들이 얼마나 가는지를 자료를 찾았는데 아직 그 정확한 수치는 발견되지가 않아가지고, 2010년에 국내 언론 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관광객이 그리스에 한 4,000명 정도 한 해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5년 전 자료니까 아마 지금은 훨씬 증가된 그 수치를 보여줄 것 같은데, 제가 올 초에 5명이 그리스를 간 걸 알아요. 이분들은 저를 모르겠지만 꽃보다 할배라고 여기서 촬영을 그리스로 가가지고, 이제 저는 그리스 학과의 학생들이랑 이제 막 기대하면서 왔는데 좀 다른 편보다는 좀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흥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리스를 가는 이제 여러 이유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연과 관련해서 제가 그리스와 여행을 연관시킬 건데, 뭐 그리스의 관광 자료 뭐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와 여행을 연관시킬까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에서 여행은 언제 시작됐나?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왜 여행을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로 이제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내에서 여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이 그리스로 여행을 하는데 왜 그리스로 굳이 여행을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에서 여행을 하면 뭘 얻어가는지에 관한 이제 4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역사를 일단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의 역사는 크게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중세, 근세, 그리고 근현대. 그래서 고대라고 하면 선사 시대부터 주로 이제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이스탄불로 천도를 하기 직전까지의 천도한 이후 그 시점까지를 이제 고대라고 일컫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동로마는 그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시기를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시기서부터 이제 그 오토만 투르크 제국이 그 비잔티움 제국을 점령하기까지, 그 시기를 이제 중세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을 해서 한 300년간 그리스 땅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근세 시기에 속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뭐 그리스 현대 역사나 그리스의 역사를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냥 수업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1821년에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근대 현대 그리스 국가라는 것으로 이제 재탄생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현재까지가 근현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리스 여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고대부터 있었죠. 근데 고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 시대 이전에, 글루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를 이제 선사 시대라고 하죠. 그 선사 시대 이전에 글루 남겨지지 않은 역사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리스에서 전공을 했던 이제 고전 고고학처럼 고고학자들이 이제 땅에서 뭐 유적이나 유물들을 발굴을 해서 문자 이전에 남겨놨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제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있는데 바로 이제 신화예요. 그리스라고 하면 신화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 신화가 그저 한낱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처럼 구전되면서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냥 판타지 같은, 뭐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오지만, 사실 이것들이 모두 그리스에 실존했던 역사와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 고고학 발견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신화 속에서도 여행의 모티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영웅 중에 한 명인 그 아테네의 영웅인 테세우스인데, 요 지금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있는 남성이죠. 그리스에서 옷을 안 입고 있는 남성들은 그냥 뭐 그리스 사람들이 너무 그리스가 더워가지고 옷을 안 입고 있었던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그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초창기에는 이제 학자들도 왜 옷을 벗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너무 더우니까 정말 그냥 옷 벗는 게 익숙해서 그냥 진짜 저렇게 벗고 다녔던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이유로 이제 옷을 벗고 있는 남성들이 주로 이제 많이 그려져요. 미술품에 조각이 되거나. 이유는 뭐냐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몸 하나로 자신이 우수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외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신체적인 능력 자체도 어떤 외부적인 도움, 뭐 옷이라던가 가죽으로 걸쳐진 몸을 보호하는 장치라던가 아니면 갑옷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영웅을 상징할 때 이렇게 나체의 모습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그리스의 올림픽에서 남성들이 그 올림픽 경기에 참여할 때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는 얘기와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세우스도 역시 영웅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있어요. 근데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영웅이었는데 그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크레타,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에 가서 이제 거기에 미노스 왕의 미궁에 갇혀 있던 미노타브로스를 이제 죽이게 되죠. 이유는
미노타브로스가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매해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이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희생물로 삼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미노타브로스를 처치하고 아테네의 그 젊은이들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테세우스가 미노타브로스를 이제 처치하고 머리를 붙잡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테세우스는 영웅으로서 해야 할 하나의 커다란 과업을 완료한 동시에 그리고 이제 여자도 한 명 얻어서 가게 되죠.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여행을 통해서 영웅이라는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영웅이 그 여행이라는 모티프와 관련이 있는데 아르고호의 선원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로 많이 알려진 건데 그 아르고호의 선원 중에서 이아손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죠. 이 이아손은 원래는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코린토스의 왕으로 자신이 이제 계승을 할 수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그 왕자를 뺏게 돼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에게 이제 단판을 지으러 이제 간 상황인데 작은 아버지가 제안을 하죠. 네가 이 왕권을 계승하고 싶으면 저 멀리 흑해에 있는 콜키스라는 지방에 가서 그 지방에 그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황금 양털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이아손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다른 영웅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그 아르고호를 띄워가지고 흑해로 여행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콜키스 지방에 가서 역시 어렵사리 그 콜키스 왕이 보관하고 있던 이 황금 양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비슷하게 테세우스와 또 거기서 여인을 하나 얻게 돼요. 메데이아라고. 그래서 자신의 과업을 달성하는 동시에 이제 자신의 배우자도 한 명 이제 데리고 귀국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배우자 그 메데이아와 함께 그 작은 아버지인 그 펠리아스를 처리하고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펠리아스 앞에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쥐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위에 있는 여성은 니케 여신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여신이라서 이아손이 이제 펠리아스를 이기고 너가 승리했구나라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뒤에는 이제 메데이아가 조신하게 서 있죠.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모티프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의 영웅들이 자신의 영웅적인 과업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 중요한 배우자를 맞아들이는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여행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중요한 한 사람 오디세우스가 있죠.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 자체가 오디세우스의 10년간의 여행을 기록을 한 거죠. 사실 오디세우스는 자의에 의해서 여행을 한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그 폴리페무스라고 하는 외눈박이 괴물을 이제 눈을 멀게 만들 때 폴리페무스의 아버지가 이제 포세이돈이었는데 포세이돈을 화나게 하면서 포세이돈이 그래 어디 네가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너는 네 맘대로 내 집에 쉽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오디세우스를 이제 괴롭히는 과정 중에 10년이라는 방황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 흙으로 빚어 만든 판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10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고향 이타카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부인이었던 자신을 거의 20년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트로이 전쟁이 10년 치러졌고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또 10년 동안 지중해를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동안 자신을 기다렸던 이제 아내인 페넬로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페넬로페는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죠. 이미 많은 구원자들이 너 빨리 재혼해라 그러면서 이제 닥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과연 페넬로페의 마음이 어떤지를 떠보기 위해서 이제 그 자신의 아들과 주변의 가솔들을 먼저 만나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페넬로페에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그 두 부부가 다시 상봉하는 20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이 오디세우스의 여행은 자신이 그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영웅으로서 그 고향에 온전히 돌아가기 이전에 방황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어떤 가족과의 그리고 그 자기가 다스렸던 이타카라고 하는 작은 왕국과의 그 다시 회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인물로 탄생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서 여행의 모티프가 영웅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세 영웅들만 제가 뭐 선별해 봤지만 세 영웅들의 또 그 여행에 관련된 모티프 외에도 그 공통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뭔지 아세요? 여행을 하는 방법인데 모두 배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리스의 어떤 또 지형적인, 지리적인 탓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의 지도인데요. 지형도죠. 그래서 푸른색은 바다를 나타내고 있고 연두색은 이제 평야지대, 해수면에서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고요. 붉은색이 짙어질수록 이제 고도가 높은 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지도를 보면 이 발칸반도의 남단 끝자락인데 이 중앙에 핀도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고 그 산맥을 따라서 크고 작은 그 능성들이 이어져 있어서 사실 그리스 지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연두색보다는 붉은색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는 굉장히 산악지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발달을 할 때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도 사실 이런 지리적인 요건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왜냐하면 육지에서 육지로 그 주변 이웃 도시라던가 마을이라던가 왕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립된 지역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로서 온전히 그 하나의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기가 유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인들끼리 교류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육로로 힘들었지 이제 해상로를 통해서 교류를 한 거죠. 그래서 게다가 또 그리스에는 많은 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섬들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제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영웅들의 이야기에 배를 이용한 여행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신화 외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여행자들이 있었을까? 제가 누가 있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사람을 한번 제가 3명 정도 꼽아봤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대 그리스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고요. 현재는 터키 지역에 속하는 할리카르나소스라고 하는 고대 지명으로 알려진 도시인데 그곳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했고요. 그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문명과도 친근했고 그리스 문명과도 친근했고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권들에 관해서 친숙한 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집트 문명이라던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롯해서 그 스키타이 문명, 그리스뿐만 아니고 주변의 다른 민족의 역사까지도 아울러서 언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헤로도토스는 실제로 이집트까지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여행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이뤄낸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헤로도토스가 역사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인물은 이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있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여행의 목적이 이제 정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지식의 탐구라던가 아니면 호기심의 충족이라던가 그러한 목적과는 조금 달랐죠. 하지만 실제로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그 동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집트로도 진출을 했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세우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를 건너서 파키스탄 북부까지 진출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제국을 광활하게 건설을 하고 그리스 문화를 이제 그 아시아로까지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종교인으로서는 순교자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식자층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기원 후 1세기경에는 그리스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상용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 하이긴 했지만 이쪽 그 근동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고대 그리스의 영향권에서 고대 그리스의 영향권에 남아 있어서 그 지역에서의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이제
낀이라고 하는 고대 그 헬라어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많은 그 편지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리스어로 남기면서 현재 이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최초로 쓰여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3차례 정도 이제 그 지중해를 배로 그리고 육지로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 속의 인물들이 실제로 여행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지리학자 파브사니아스를 썼는데 이 인물은 딱히 사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그 그리스인들과 그리스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를 많이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기도 했고요. 그런데 중세가 되면 사실 여행이라는 게 많이 규제가 돼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 이제 비잔틴 제국 시대가 되면 그 행정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세금을 잘 걷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이동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약을 해요. 그래서 수도사라던가 어떤 그 종교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뱃사람, 상인으로서의 그 자신의 일 때문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여행이라던가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던가 뭐 그런 탐구를 위한 여행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돼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여행이 고대에 비해서는 많이 발견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세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한 당시는 뭐 상상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리스인들의 삶이 워낙에 그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어서 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언어는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은 했지만 자신들의 어떤 뭐 그 문화적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안 됐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것도 사실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슬람 제국 쪽으로,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쪽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그리스에서 이제 여행을 다시 활발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제 근세에서 근현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서 이제 여행이라는 그 주제가 다시 이제 그리스와 깊은 연관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1821년 과 이제 그 주변을 해서 주변에 그 즈음에서 그리스인들과 이제 그리스 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로 여행을 오게 되죠. 이거는 제가 자료를 그냥 준비한 건데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현재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 그 오스만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453년에 이제 그리스 비잔틴 제국은 오스만 제국의 점령하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터번을 들고 있는 그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마흐메트가 그 정교회의 수장인 그 게나디오스 2세에게 이제 그 도시의 할양권을 이양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강점기의 그리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는 뭐 자신들의 그리스인들이 스스로 정치를 펼친다거나 뭐 주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핍박받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리스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비밀학교라고 당시 그리스인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오스만 제국이 그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종교는 허용을 해줬어요. 오스만 제국은. 그래서 그리스의 정교회는 인정을 해줘서 수도원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 교리를 가르치면서 배우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어도 배우고 어떤 그 지적인 그런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교회 신부가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리스어와 교리를 이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속되다가 이제 19세기 초반, 18세기 말이 되면 영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행을 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영국인들이 본래 그 16세기, 17세기부터 이제 행했던 그러한 관습이 있었죠. 주로 그 여행의 루트는 이렇게 영국의 그 도버 해협을 지나서 프랑스의 파리를 거쳐서 뭐 그 사교적인 예절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서 그다음에 고대의 유적이라던가 유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익히면서 그 대륙 영국 섬나라죠. 영국은 섬나라지만 이제 대륙 유럽에서 유럽의 그런 문명이라던가 문화들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귀족의 자제들이라던가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은 10대에서부터 20대 초반 사이에 이제 이 인솔 교사와 함께 이제 그랜드 투어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현재로 치면 저는 이게 배낭여행 같더라고요. 이제 현재는 너무 보편화돼서 뭐 인솔 교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제 가방을 메고 가긴 하지만 대개 서양의 그 서구의 친구들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 가장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한 3, 4개월 쉴 때 배낭여행을 많이 하게 되던데 그러한 전통이 아마 그랜드 투어에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국인들이 그랜드 투어를 했을 때 그 루트를 보시면 주로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뭐 네덜란드를 슬쩍 거치는 정도지 그리스까지는 넘어오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걸 그랜드 투어가 영국인들에게 인기 있었을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였던 거죠. 아직 독립하지 않았고 유럽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는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였던 거죠. 여기는 유럽이 아니고 이슬람 세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에는 뭔가 아직 낯설고 자신들이 그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서사시라던가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충분히 그런 그 그리스의 비극이라던가 그리스의 철학자 뭐 플라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그 어느 정도의 식자층이라고 하면 다 교육을 받았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까지는 이제 넘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그랜드 투어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제 주로 로마에 이제 많이 이탈리아에 많이 머물게 돼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에서 머물면서 증명사진처럼 친구들과 이제 이렇게 그 콜로세움과 지금 개선문을 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고요. 이거는 당시에 뭐 실제로 그 배경 하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린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전문 화가가 생겨가지고 화가들이 이제 배경을 완전히 이제 기억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얼굴만 보고 그 배경에다가 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그랜드 투어를 다녀왔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 하나 정도는 뭐 초상화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좀 이제 위신이 서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탈리아까지는 이제 보편적으로 영국인들이 많이 여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18세기까지. 그런데 18세기 말경이 되면 용감한 영국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용감한 영국인들이 그리스까지 가요. 당시에는 그리스는 아직 이슬람 그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가기에는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질적이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남겨져 있는 기행문을 보면 그리스가 굉장히 치안이 안 좋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의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로부터 그리스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변방이었기 때문에 어떤 치안이라던가 그런 행정이라던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뭐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 건축가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제 그리스를 다녀가요. 그런데 이 건축가가 자신의 이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책을 하나 남기는데 건축가라서 이제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아테네 근교에 있는 여러 신전이나 건축물들을 보고 스케치를 남기게 돼요. 지금 요 인물이 스튜어트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스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슬람식 복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지인처럼 이제 복장을 차려 입고 여행을 했던 거죠. 요 배경이 되는 건축물은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에렉테이온 신전이죠. 그래서 이 신전 앞에 이제 그 그리스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고 이제 그 건축물을 지금 스케치하고 있는 스튜어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스튜어트가 건축물에 관련된 그런 책을 하나 내놓게 되면서 영국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돼요. 왜 이제까지 이제 로마까지는 많이들 여행을 했기 때문에 로마는 많이 봤고 로마에 관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리스는 사실 로마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곳이고 로마가 상당히 많은 부분 그리스로부터 문화적인 혜택을 받았는데 그리스에 관한 자료는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스튜어트가 남긴 그 책이 건축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영국의 이제 신고전주의 열풍을 일으키게
일으키는 기점, 아니 어떤 기폭제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영국인들이 또 이제 그리스에 더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역시 건축가인 찰스 코커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오니아의 고대라고 해서 이오니아 해 주변에 있는 그 신전이나 건축물들을 조사해서 스케치로 남기는 그런 책들을 또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과 더불어서 이제 또 그러한 관심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국가가 하나 있죠. 독일도 그런 관심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바이에른 주의 왕이었던 루드비히 1세의 명을 받고 그 미술가인 폰 바그너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스에 와가지고 그리스의 이제 신전이라던가 조각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스케치하고 조사하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서 독일 사회에도 그리스에 관련된 그런 고대 유물이나 그런 유적들에 관한 자료들이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당시 그 건축가들과 이 그리스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눈길을 끌었던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그 그리스어로는 이제 에기나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는 이제 뭐 아에기나 이렇게 알파벳 그 라틴어 음으로 그냥 라틴어 그 알파벳으로 발음을 하면 아에기나라고 표기를 하는데 섬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가면 이제 이걸 뭐 가이드 분들은 이제 현지 발음으로 가이드 하니까 에기나라고 발음을 하면 이게 무슨 섬이 애기를 낳니 많이 뭐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잊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 섬 이름을. 그래서 이 에기나라고 하는 섬에 가면 이제 신전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아페아 신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페아라고 하는 그 신성은 뭐 아르테미스인지 아테나인지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름은 아페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전이 당시에 이 그리스를 여행했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얻게 돼요. 왜 관심을 얻게 되냐면 이 당시에 현재는 요게 지금 그 신전의 모습인데 에기나 섬에 있는 그 신전의 모습인데 요 신전의 정면의 윗부분 그리고 후면의 그 상단 부분에 삼각형 형태의 페디먼트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환조로 된 그 조각 군상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영국인들은 그냥 스케치만 하고 갔는데 독일 사람들은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뮌헨 글립토텍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립토텍에 소장되어 있는 이 군상들, 이 조각상들이 워낙에 거의 온전한 형태로 조각상들이 신전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여행자들한테 관심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요 군상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그냥 흰색의 대리석상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리스의 그 조각상들이 원래 색이 칠해져 있었다라는 걸 아시나요, 많이들? 아시는 분들이 역시 보통 분들이 아니시네요. 그리스의 조각상들이 원래는 흰색의 대리석상이 아니고 채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1900년대 초반에 이것을 연구한 프루트뱅글러라고 하는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 페디먼트 군상을 표면을 자세히 연구를 해서 표면에 남겨져 있는 색상의 흔적을 토대로 이렇게 원래의 색상을 추정한 복원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으로 이제 레이저라던가 뭐 UV 촬영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료를 정확히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붉은색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노란색이다. 라고 이렇게 판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별을 했더니 뭐 좀 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 이 당시에 이런 그 아페아 신전에 남겨져 있는 군상들을 통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이 이전에 뭐 바티칸 박물관이나 뭐 아니면 로마의 저택에 소장되어 있던 그런 대리석상들을 보면 그냥 흰색의 대리석상이었는데 아 진짜 그리스의 조각상들은 흰색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행을 통해서 사실 그리스에 관한 어떤 왜곡된 사실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바로 잡혀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시기 이제 그리스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기 시작을 하면서
또 한 명의 인물이 그리스의 조각상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가져가는 데 기여를 하게 되죠. 영국의 엘긴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스가 그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대사로 그리스의 발령을 받아서 오게 돼요. 그때 이제 그 엘긴경은 신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그 그리스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파르테논 신전에 남겨져 있던 이 조각상들을 보고 그 값어치를 이제 자신이 간파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터키 당국 당시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당국과 이제 협의하에 돈을 주고 이 조각상들을 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1816년에 이제 영국 영국 박물관에 이제 소장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이제 이 파르테논의 조각상들이 거기에 놓여 있게 되죠. 뭐 그리스인들은 계속 이제 문화재 반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2008년에 이제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새로 건축을 하면서 이 문화재 반환 운동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은 좀 끔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당당하게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러게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인들로서는 그리스 정부가 아닌 터키 정부로부터 사간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모든 일들이 바로 18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리스를 여행했던 많은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상황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리스에 오게 되는 여행자로서 또 한 명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영국에서 낭만주의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 젊은 시절부터 유명해서 뭐 이 사람이 뭐 사교계라던가 아니면 그 문화계라던가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바이런도 이제 그랜드 투어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영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탈리아에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이제 뭐 괴테가 여행했던 곳들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탈리아의 문화를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누군가 이제 권유를 하게 돼요. 그리스에 한번 여행 가보지 않을래?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임스 스튜어트의 그런 건축물들이 그 출판이 되며 건축물을 스케치한 작품들이 출판이 되면서 그리스 건축에 대한 그리스 고대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관심이 한참 이제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런도 그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리스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이런이 실제로 그 사진은 없지만 초상화가 몇 개 있는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막 이렇게 선이 굵은 남성도 아니고 정말 꽃미남처럼 약간 이렇게 호리호리하면서 그래서 여성들의 마음을 정말 쥐었다 놨다 했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게다가 시까지 잘 썼으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 상상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이런이 갑자기 이제 그리스로 오게 되면서 그리스에서 마지막까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바이런이 36세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에서 죽게 돼요. 근데 죽는 이유가 시점을 보면 1824년이에요. 1821년부터 그리스의 독립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리스에서 24년에 죽었으니까 독립전쟁 중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실제로 바이런은 독립전쟁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영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를 굉장히 사랑을 했죠. 그래서 그가 생전에 거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해에 남긴 시 중에서 보면 제목이 이제 오늘 내 나이 36살이 끝난다네. 메소롱기에서 1821년 1월 22일 4월경에 죽었는데 1월 달에 이제 막 그 병에 걸려가지고 열병으로 죽게 돼요. 근데 그 아픈 와중에 이 시를 남겼는데 그 시의 중간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리스인들보다 더 그리스에 대한 애국심이 더 큰 것 같아요. 보면 뭐 칼, 깃발, 전쟁터, 영광과 그리스를 내 주위에서 보라. 자기의 방패 위에 실려가는 스파르타인보다 더 자유로운 자는 없다네.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스파르타인들은 죽었을 때 자신의 방패 위에 이제 시체를 올려놓고 자신의 방패 위에 뉘어가지고 이제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풍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를 인용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대가 그대의 청춘을 후회한다면 왜 사는가? 명예로운 죽음의 땅이 여기 있다. 전쟁터로 달려가 그대의 목숨을 바쳐라.
굉장히 낭만적이죠. 이 당시가 굉장히 아팠던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열에 취해서 열병 때문에 약간 온전한 정신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가 행했던 그리스에서의 활동이라던가 그리스에 대해서 보여줬던 애정은 충분히 이러한 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살의 나이에 이제 죽게 되고 현재 그 메소론기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에 가면 이제 바이런의 동상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바이런이 그리스식 복장을 하고 당시는 그리스가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의복이라던가 뭐 의식주 모든 형태들이 사실 이슬람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터번을 두르고 있다던가 이슬람식 이런 휘어진 칼을 들고 있다던가 하는 이제 그런 복장을 취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그리스인들이 입었던 복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이런이 죽게 되면서 서구 사회에서 이 바이런이 그리스에 가가지고 독립전쟁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이제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독립전쟁에 관해서 방관했던 그 서구 열강들이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스 독립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영국 외무부 장관이었던 조지 캐닝이라는 인물이 그전까지는 이슬람과 그리스와의 사태에 대해서 이제 방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거기서 실리를 취할 게 별로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여론이 워낙에 이제 신문에서 바이런에 대해서 계속 대서특필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여론이 그리스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영국 정부도 나서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이 3개국이 그리스의 독립에 이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는 1829년에 이제 독립전쟁을 끝내고 1832년경에 그 근대 국가로 이제 그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비교적 이제 19세기 초반에 많은 유럽의 그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이제 민족국가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바이런의 죽음으로 촉발된 그리스 독립에 관한 그 이슈가 굉장히 유럽 사회에 호소력 있게 작용을 하면서 많은 열강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리스인들도 열심히 실제로 독립전쟁에서 싸우고 민간인이라던가 여성들, 어린이들도 모두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모두 전해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은 이제 1821년 그리스가 독립전쟁을 시작할 때 그리스 독립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기념해서 이제 그린 그리스의 화가가 그린 역사화고요. 이 바이런의 죽음뿐만 아니고 이제 그 바이런의 죽음 이후로 이제 그리스의 독립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그리스의 독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술계에서는 외젠 들라크루아를 빼놓을 수 없는데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였던 이제 들라크루아는 당시에 그 프랑스 혁명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에도 이제 많은 영향이나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리스의 독립전쟁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그리스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화폭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히오스의 학살이라는 작품인데 히오스는 이제 그리스에 있는 한 섬이에요. 터키에 인접해 있는 섬인데 그 섬에서 그 터키군이 그리스의 민간인들을 수천 명 학살을 하면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서구 사회에 보도가 되고 이제 들라크루아도 그 사건을 보고 이슬람인들의 그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끼면서 이 그림을 남기게 되죠. 근데 이 그림의 사이즈가 4m, 3.5m 정도의 굉장히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시됐을 때 파리에서 이것을 보는 이제 그 유럽인들에게는 그리스의 독립에 대한 새로운 환기를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 유럽의 지식인들이 그리스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영국의 화가인 낭만주의 화가인 이제 터너가 있는데 이 터너는 그리스에 직접 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영국의 건축가가 이제 그리스에 와가지고 건축물에 관한 스케치를 남겨서 출판했다고 했는데 그 화가와도 직접 친분이 있어서 이제 많은 개인적인
만남도 있었고 해서 아마도 그로부터 이제 그리스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터너가 남긴 그림 중에 보면 지금 이렇게 아크로폴리스를 배경으로 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크로폴리스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아래는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떨어진 그 메토프 조각으로 보이는 것 위에 여성 2명이 손에 이제 족쇄를 차고 쓰러져 있죠. 한 명은 피를 흘리고 누워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피부가 검은, 그리고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이렇게 휘어진 칼을 들고 있는 그 터키인이 그 여인을 이제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쓰러져가는 그리스, 피를 흘리고 있는, 죽어가는 그리스를 이제 터키인이 바라보고 있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그린 건데, 터너는 실제로 그리스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으로부터 그리스를 좋아하는 필헬레니스트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친 그리스 애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기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이제 아크로폴리스를 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상상화로 그리는 거죠. 그리스가 이제 독립이 된 다음에 1930년대 이후에 이제 그리스는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긴 하지만 이전까지 300년 정도 터키로부터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근대 국가가 형성된다고 해도 뭐 하나의 온전한 국가로서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건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리스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 그리스가 독립을 한다고 해서 뭐 곧바로 많은 외국인들이 그리스에 안전하게 뭐 여행을 한다던가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가들이나 예술가들, 뭐 문학가들이 와서 이제 그리스에 관련된 기록들을 남기는데, 지금 보시는 건 멀리 아크로폴리스가 바라보이는 일리소스 강에서 이제 그 풍경화를 그린 것이고요. 이 일리소스 강은 현재 아테네에 가면 강이 없거든요. 이거 복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복개되기 전에 일리소스 강가에서 이제 여인네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이제 그러한 풍경을 그린 것이고요. 이거는 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뒤로 하고 있고, 앞에는 그 제우스 올림피오스 신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주 커다란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을 배경으로 또 풍경화를 하나 남긴 것도 남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리스가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유럽인들이 그리스로 와서 이제 그리스에 관련된 기록들을 좀 더 많이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행에 관한 속담이나 격언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쁜 말이 거의 없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밖에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그 격언을 보니까, 세상이 한 권의 책이라며 여행하지 않는 자는 단 한 페이지만 읽을 뿐이다라고 하는 또 글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가 여행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독립할 수도 없었을 거고, 독립하지 않았더라면 유럽인들은 아마 자신들의 문화의 원류가 로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보편적이었고, 그러나 이제 여행을 통해서 직접 발로 고생스럽지만 위험하지만 그리스에 가서 그 험난한 여행길에 올랐던 선구자적인 여행자들에 의해서 그리스가 재평가되고 재발견되고, 또 유럽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이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마무리인데, 이 여행 얘기를 잔뜩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행을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맨날 출장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애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맨날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행은 좀 가치 있는 것이고, 갔다 오고 나면 그 무엇보다도 남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뭐 당분간 좀 발목이 묶여 있겠지만 자유로운 여러분들은 여행을 꼭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